중동의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땅이 생겼다 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세계에서 천연자원이 가장 많은 이곳에 한국 땅이 생기면서 한국인들이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됐다는 보도도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7개 토후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후국은 아랍에미리트 연방정부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관할구역과 영내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어 준독립국에 가깝습니다. 연방정부의 역할은 군사와 외교 분야 등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권한은 토후국이 자치적으로 행사하고 있죠.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큰 토후국이 바로 아부다비 토후국, 그 다음이 두바이 토후국,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큰 곳이 바로 샤르자 토후국입니다. 1727년 알-카시미, AI 카시미, 가문이 토후국이 되었고 1820년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다가 1971년 아랍에미리트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두바이가 성장하면서 샤르자도 덩달아 성장했는데 두바이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도심 지역의 임대료도 하늘 끝까지 치솟을 지경이 되자 두바이에서 거주하기 힘들어진 외국인 노동자들이 샤르자로 모여들어서 샤르자시와 그 근교 일대가 베드타운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샤르자가 라스 알카이마와 더불어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으로 손꼽히기 때문에 실제 생활은 갑갑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입니다. 샤르자 토후국은 아랍에미리트 7개 토후국 중 가장 보수적이라 심심한 곳이지만 경제 발전에는 가장 적극적이고 과감했습니다. 도로와 철도부터 모든 인프라와 최고층 건물들, 심지어 메타버스 등 최첨단 기술들도 한국에 모조리 맡겨 사실상 제2의 한국을 건설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땅과 건물 심지어 통신, 디지털 인프라 기술 등 모두 한국에 맡기는 등 나라 전체를 한국의 통째로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 UAE, 토후국 중 하나인 샤르자의 왕자가 네이버 제2사옥 1784를 방문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네이버는 12일 셰이크 사우드 술탄 빈 모하메드 알-카시미 왕자 등 샤르자 왕실 고위 대표단 일행이 이날 1784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샤르자가 국가 차원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에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성사됐습니다. 어릴 적 방한 경험이 있는 셰이크 사우드 왕자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총괄하는 샤르자 디지털청의 청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대표단 일행은 1784 곳곳을 살피며 네이버가 로봇과 자율주행, 클라우드, 디지털 트윈, 5G 등 첨단 기술을 공간과 융합한 테크 컨버전스 사례들을 체험했습니다. 셰이크 사우드 왕자는 한국의 발전된 기술을 확인한 만큼 샤르자의 디지털 혁신과 인프라 구축에 해안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37조 원이라는 초대규모 투자 결정을 내릴 때도 아랍에미리트 토후국 샤르자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자신들에게 막대한 투자를 해주며 파격적인 제안을 해온 중국과 세계 최첨단 기술을 갖춘 한국, 이렇게 두 국가 중 어느 곳과 손을 잡을지 막판까지 고민하던 중 3대 토후국인 샤르자의 강력한 한국 추천으로 한국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원전과 방산뿐만 아니라 수소와 태양광 에너지 인프라 구축도 모두 한국의 통째로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300억 달러는 아랍에미리트 역사상 단일 국가에 약속한 최대 규모의 투자 결정이라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무함마드 대통령은 한국은 이미 마음속 제2의 고향이라며 한국에 초대박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반면 한국을 깎아내리며 자신들과 계약을 맺자고 아랍에미리트에 돈을 퍼다주던 중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에 아랍에미리트가 중국이 아닌 한국과 모든 계약을 체결해버리면서 중국은 더 이상 자금난 압박에 버틸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수년간 돈을 빌려 중동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던 중국, 한국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WSJ은 많은 중국인이 올해 들어 부채 상환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며 차입자들이 지출과 투자를 줄이고 부채를 갚으면서 디레버리징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에 직면할 것이라고 11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경제는 레버리지, 부채와 함께 성장하고 이것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디레버리징으로 전환되며 수축합니다. 과거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는 디레버리징에 실패하며 위기를 겪었습니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와 1990년대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면서 차입자들은 낮은 금리에도 돈을 빌리지 않고 기존의 부채 상환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이후 일본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급감했고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2000년대 서브프라임 모기지,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가 2009년 금융위기를 촉발했습니다. 맥킨지의 연구에 따르면 대공황 이후 45번의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32번은 금융위기가 뒤따랐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이 엄청난 위기가 닥친 것인데요. 중국이 이렇게 몰락위기에 처하자 한국에 충격적인 일을 벌였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사한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려 한 전 삼성전자 상무 A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박진성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 6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또 A씨가 세운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직원 5명과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배드, 베이직 엔지니어링 데이터와 공정 배치도, 설계도면 등을 부정취득 부정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배드는 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공간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이 이를 삼성과 똑같이 만들려 시도했지만 최근까지도 실패하며 천문학적인 돈을 날린 엄청난 기술입니다. 공정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된 도면으로 숫자로는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한국에는 너무나 소중한 기술입니다. 이들 기술은 30나노 이하급 D램 및 낸드 플래시를 제조하는 반도체 공정 기술로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죠. A씨는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삼성전자 복사판인 또 다른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A씨에게 약정한 8조 원 투자가 불발되면서 공장이 실제로 건설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A씨가 중국 청두시로부터 4,600억 원을 투자받아 만든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지난해 연구개발, R&D, 동을 완공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시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삼성전자 상무를 거쳐 SK 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내는 등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권위자로 손꼽혔던 인물입니다. 그는 중국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설립한 뒤 국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인력 200명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직원들에게 삼성전자 반도체 설계 자료 등을 입수해 활용하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은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반도체 기술 유출이 아닌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 건설하려 한 시도를 엄단했다며 반도체 생산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본사 앞에까지 헤드헌터를 보내 출퇴근 시간에 명함을 건네며 현재 연봉의 3배를 줄 테니 기밀 정보를 가지고 중국에 넘기라고 대놓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중국. 이러한 중국의 만행에도 한국에서 이러한 중대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은 기업들이 막대한 시간과 돈을 들여 이뤄낸 성과물을 송두리째 도둑맞는 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을 막으려면 엄중한 처벌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최근 8년간 기술 유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365명 중 80%인 292명이 집행유예였습니다. 기본 징역형이 1년터부터 3년 6개월로 양형 기준이 낮고 감경 사유도 많아서인데요. 미국은 연방법 간첩죄 조항에서 외국의 이익을 위해 기밀 정보를 사용하거나 산업 스파이 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에 추징금 최대 500만 달러, 약 65억 5천만 원로 국내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량이 높습니다. 국가 기밀을 권한 없는 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높은 수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첨단 기술을 선도하게 된 한국 기업들을 법이 제대로 발맞춰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술 유출 범죄는 해외 정도의 수위로 처벌해야 관련 범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중국은 최근 한국이 미국의 전략에 동조해 중국을 적대국으로 만든다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전쟁까지 운운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향해 전쟁이란 단어까지 꺼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과 한국은 가까운 이웃이며 서로 피할 수 없다. 중국은 한반도의 혼란과 한반도의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선박 수주를 모조리 가로채려 했던 중국이 사우디에서 나타난 놀라운 상활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중국 조선소들은 시진핑의 1대1로 전락에 따라 사우디 진출을 모색해왔습니다. 그간 석유까지 대거 사들이며 유조선 수주에 공을 들여온 것인데 하지만 한국 때문에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중공업은 2017년 사우디와 합작 조선소 건설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1996년 세운 베트남 조선소 이후 두 번째 해외 조선소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사무디와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합작회사 IMI는 그렇게 탄생했고 당초 2021년 완공될 예정이었던 조선소는 코로나로 공정이 늦어지며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우디 동북부 킹살만 조선산업단지 내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150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축구장 700개가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압도적 크기를 자랑합니다. 현대베트남조선 30만 평과 비교하면 약 5배에 달합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180만 평인데 이를 제외하면 단일 조선소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곳에서는 연간 40억 이상의 선박 건조가 가능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사우디 현지에 100명 이상 인력 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본격적으로 세계 선박 건조 시장에 진출한 이래 이렇게 많은 인력을 해외에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게다가 국내 조선업 역사상 처음으로 순수 로열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5조 원 이상이 투입된 이 프로젝트에 라이센서로 참여하는데 지분 20%를 확보해 추가적인 수익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분의 가치는 1억 3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초기 지분은 10%로 정해져 있었으나 빈살만 왕세자 방한 당시 20%로 늘리기로 합의하며 변경이 했던 것입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지분 40%로 최대 주주이고 아람코의 선박 운영 자회사 바흐리 또한 주요 주주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초대형 원유문반선 VLCC 건조 기술을 전수해주면 IMI에서 선박을 건조하고 척당 로열티를 받는 것입니다. 한국조신해양은 엔진에서도 로열티를 받는데 2020년 사우디 측과 엔진 생산업체 SEMCO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SEMCO 지분 30%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한국조선해양이 톡자 기술로 개발한 선박용 중형 엔진, 힘센 엔진을 만들 때마다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연간 총 200여 대 분의 선박용 엔진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사우디는 특히 원유 수송 수요가 높은 만큼 주로 VLCC가 건조될 예정인데 PC선, 화학제품 운반선, 과 벌크선을 포함해 연간 4터부터 5대의 유전개발 시추 설비, 25대의 해양 플랜드 지원 선박, OSV, 18척의 대청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상황입니다. 건조, 수리, 유지보수를 모두 포함하면 연간 최대 250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IMI는 이미 아람코로부터 20개의 굴착장치와 50척 이상의 벌크선 및 VLCC 등을 수주해 놓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소는 3년치 일감이 쌓여 도크가 꽉 찬 상황에서 해외 사업장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현지 직원들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관련 업무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IMI는 아람코와 손잡고 조선해양 인력 육성 사업을 수주했는데 10건 계약에 3억 4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작년 7월 IMI에 초대형 유조선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1971년 영국의 스콜 리스고로부터 26만 톤급 VLCC 설계도면을 임대해 첫 선박을 건조한 이후 약 50년 만에 유조선 설계 기술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도약한 것입니다. 이는 세계 1위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현대중공업은 VLCC 설계도면 제공과 기술 컨설팅 등 설계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선박 발주국들은 보통 자국 제품이나 서비스 이용을 반대급부로 요구하지만 사우디는 탈석유에 대비해 조선업 육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로열티를 기반으로 한 한국조선해양의 글로벌 전략은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옵니다. 대형 LNG 운반선이나 이중연료 추진선 등 현재 압도적인 우위를 가진 선박은 중국, 일본 등 경쟁국과 초격차를 유지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비주력 선증은 신흥국에 대한 기술 수출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고 경쟁업체를 견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비주력 선종에서도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야 LNG 선이나 대형 컨테이너선 등 주력 분야에서도 중국 조선소들의 저가 수주 여력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연론 또한 사우디와 현대중공업의 합작사 설립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 노출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중국인은 무슨 상황이냐? 며 놀라움을 표했고 글로벌 협력이 대세라는 접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제는 사우디의 석유를 사는 대가로 선박 발주를 요구할 수도 없다며 한국에게 기회를 빼앗긴 현실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중국 견제 효과는 베트남조선에서도 증명됐습니다. 현대베트남조선은 신조 사업 15년 만에 수주 200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노하우 전수와 적극적인 투자로 동남아 최대 조선소로 올라선 것입니다. 최근 아프리카 소재 선사로부터 PC선 2척을 수주하면서
누적 수주 199척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저가수주 공세로 한때 국내 조선산업을 괴멸 직전까지 몰아갔던 중국을 견제할 전초기지 역할로 세워진 것입니다. 1996년 현대미포조선과 베트남 국영조선 간 합작회사로 설립됐고 초기에는 선박 수리 및 개조 사업을 하다가 2008년 신조선 사업으로 전환된 후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2009년 벌크선을 시작으로 모두 157척의 선박을 인도했는데 현대미포조선에서 파견된 엔지니어 60여 명이 상주하며 관리 감독을 진행해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 30만 평 부지 공장에는 베트남 현지 근로자만 5,000명에 달합니다. 베트남의 조선업이 세계 5위 국가로 올라선 것도 현대베트남조선이 74%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주 증가에 지난해에는 700롬급 골리앗 크레인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5억 4천만 달러로 총 13척의 선박을 인도할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는 20척 건조체제로 성장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다양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2018년 베트남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기도 했죠. 베트남에선 비용 문제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중형 원유 운반선과 벌크선을 집중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조선소들의 주력 선종들입니다. 이런 경험은 사우디 시장 진출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사우디와 군함을 만들기 위한 MOU까지 체결했습니다. IMI 현지 조선소에서 군함을 생산하기로 한 것인데 군용 선박 엔진 기술력도 양사가 함께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사우디는 약 3조 원을 들여 호위함 5척 건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대공, 대함, 대잠, 전자전 능력을 대폭 강화한 호위함 모형 10종을 선보여 그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사우디는 군함 건조에서도 로컬 콘텐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지 합작 조선소를 확보한 현대중공업에 유리한 내용입니다. 작년 11월에는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회담하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죠. 사우디는 신흥국들의 조선업 실패 원인이었던 기자재 인프라 확충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킹살만 단지에 1조 원 규모 두산중공업 주단조 공장을 유치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는 사우디 최대 규모로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입니다. 사우디 측은 주단조 공장 건설은 왕국 최초의 프로젝트로 완전한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의 일부이고 굴착기와 선박 같은 최종 생산물로 확장하는 것, 이 목표라 말했습니다. 이번 공장 건설로 1,4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크게 의미를 부여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는 연간 6만 톤의 주단조풀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용해시킨 금속으로 일정한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주조와 가열한 금속에 압력을 가해 특정 형체로 만드는 단조를 의미합니다. 선박뿐 아니라 석유, 가스, 담수화 공장 등에 필요한 기본 장비를 생산해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과 아람코의 인연은 198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초대형 유조선, PC선, 컨테이너선 등 51척을 수주했고 2020년에는 조선소 건설협력 대가로 4,800억 원 규모 PC선 10척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아람코는 현대오일뱅크 주식 17%를 취득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서 있는데 정유사업뿐 아니라 조선, 엔진 등 다방면에 걸쳐 사업 협력을 하며 사우디 정부의 탈석유화 정책에 따른 비전 2030 프로젝트에 현대가 주요 파트너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대감 등으로 최근 한국조선해양의 주가는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4월만 해도 7만원대였지만 현재는 11만원 이상으로 올라 있습니다. 실적 또한 크게 좋아지고 있는데 작년까진 직자였지만 올해 6,800억 원 흑자로 돌아선 후 내년 이후 더 빠르게 상승합니다. 반면 중국은 최근 크루즈선과 군함 건조로 겨우 버티고 있지만 사우디 선박 수주를 놓칠 경우 또 한 번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조선소는 2010년 3,000개나 됐을 정도로 화랑을 겪었는데 거의 대다수가 파산하거나 재무 악화로 합병이 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며 조선업 부흥을 언급했고 자국 발주에 힘입어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 낮은 벌크선 위주로 수주고를 늘려 해외 수주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작년 중국이 카타르에서 LNG선을 일부 수주할 수 있었던 것도 80조 원에 이르는 자원 구입의 대가로 선박 수주를 따냈던 것입니다. 중국은 사우디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중국 간 무역 규모는 1,100억 달러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우디 수출의 4분의 1에 달하는 석유 수입을 무기로 유조선 발주 또한 자신들에게 해달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아랍코는 이미 현대중공업과 긴밀한 사이가 됐고 중국의 꿈은 물거풀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조선업은 올해부터 급격한 성장세를 보일 것입니다. 중국을 압도하는 기술로 세계 1위를 지켜내길 바랍니다. 최근 중국과 미국의 틈바구니에서 전쟁의 시작 버튼이 되어버린 대만. 대만 땅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는 중국과 이를 막으려는 미국이 매일같이 남중국해에서 팽팽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정작 당사자인 대만은 너무 약해서 미국의 도움에 완전히 의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대만이 이런 형편없는 꼴이 되어버린 게 사실은 스스로 초래한 재앙이라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과거의 대만은 잘만 했다면 한국처럼 인구를 극복한 강군을 꾸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처럼 미국 도움 없이는 중국의 상륙을 잠시도 막을 수 없는 수준으로 굴러떨어졌죠.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 중에는 한국의 도움을 저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 대만은 국가의 생존을 걸고 군사력을 다시 끌어올리려 애쓰고 있는데 이 과정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절망적인 분위기에 빠진 대만 내부에서는 차라리 옛날 그때 한국의 손길을 붙잡았다면 조금은 달랐을까 하는 후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30일 대만 해군은 차세대 경호위함의 시제함 건조를 발주했습니다. 차세대 경호위함 계획은 대만 해군이 무섭게 덩치를 불리고 있는 중국 해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상 국가의 생존을 걸고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이번에 발주한 시제함 두 척은 각각 대공형과 대자명으로 시제함으로 성능이 확인되면 추후 대공형 4척과 대자명 4척을 더 확보해 총 10척의 전력을 꾸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군함들의 분류가 경호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군함의 함형 분류는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해군의 주력 전투함은 배수량 10,000톤 전후에 달하는 구축함입니다. 호위함은 이보다 한 등급 밑으로 배수량 3,000톤 전후의 전투함들이 속합니다. 그런데 대만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만큼도 못 되는 2,500톤급이라서 경호위함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되는 이유가 조만간 이 경호위함이 대만 해군이 보유한 최대 규모의 전투함이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만 해군 최대 전력은 미국에서 들여온 키드급 방공구축함 지룽입니다. 만재 배수량이 9,783톤에 달하고 각종 무기를 탑재하고 있어 대만에게 훌륭한 전력이기는 했지만 너무 오래된 물건이라는 게 발목을 잡았죠. 중국이 052B형 구축함을 건조하면서 본격적으로 해군 전력을 증강하기 시작하자 다급해진 대만은 2001년 미국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미 해군의 주력 구축함인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의 판매를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에 극렬히 반대했고 미국 역시 만에 하나라도 대만의 주력 구축함을 팔았다가 하루아침에 대만이 중국에 함락당해서 기술이 유출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만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알레이버크급의 이전 세대 구축함인 키드급 4척이었죠. 물론 키드급은 그 시점에서도 이미 노후 퇴역함이었고 대만은 아쉬운 대로 키드급을 받아오기는 했지만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입법원에서 구매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대만 해군의 인도가 완료된 시점은 2006년이었는데 이때도 이미 노후함이었던 지룽급은 지금에 와서는 언제 퍼져도 이상하지 않을 고물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만은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찍부터 여러 가지 건함 사업을 추진하긴 했습니다. 지룽급을 사오기 전에도 국산 함대 방공 구축함을 개발하기 위해 90년대 초부터 ACS 사업을 진행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했었는데요. 구축함의 개발이 실패하자 한 단계 낮춰서 호위함의 개발에도 도전했죠. 그러나 이 도전 역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대만이 지금의 상황을 일찌감치 예견하고 애를 써왔는데도 실패를 거듭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만군의 전투함 개발 능력 자체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방산 꿈나무 국가들이 범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름지기 방산 기술이란 것은 기초적인 재료 공학부터 시작해서 작은 체급에서 큰 체급으로 한 계단씩 차근차근 밟아나가면서 기술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전투함으로 따지자면 고속정에서 시작해서 초계함, 호위함, 구축함으로 점점 배수량을 늘려가야 하는 것이죠. 함부로 이런 단계를 건너뛰었다간 애초에 개발이 성공하지를 못하거나 성공하더라도 언젠가는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대만은 이런 절차를 거꾸로 거슬러가고 있으니 성공할 턱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구축함을 자체 개발한다는 대만의 거창하기만 한 계획은 어느새 고작 경호위함을 만드는 수준으로 쪼그라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뭔가 잘못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의 특수선 조선소는 대표적으로 세 군데가 꼽힙니다. 대만 국제조선, 중신 조선그룹, 룽터 조선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경호위함의 시제함 수주도 이들이 후보군이었고
시제한 품질이 만족스럽다면 나머지 8척의 수주도 받아갈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사실 말이 후보군이지 그 역할을 수행할 만한 곳은 대만국제조선 한 곳뿐이었습니다. 룽터 조선의 경우 민간 선박으로는 요트를 건조하고 있으며 전투함은 고속정, 고속함, 소형 기뢰부 설정 정도를 만드는 조선소입니다. 즉 대형선 건조 능력이 전무하다는 것이죠. 애초에 이곳은 조선소 자체가 너무 작아서 만들라고 해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중신조선그룹의 경우 500톤에서 3000톤 사이의 해경함을 건조하는 조선소입니다. 대만 해경 함선 소요의 70% 정도를 수주받고 있는 해경함 전문 조선소죠. 다만 군용 전투함의 건조 경력은 전무합니다. 그나마 T장급 초계함과 선체를 공유하는 해경함인 안핀급을 건조해봤다는 경력은 있는데요. 말이 해경함이지 미사일도 쓸 수 있는 함선이라서 어찌 보면 군함 건조 경력이 있다고 우길 수는 있겠죠. 하지만 대만국제조선을 살펴보면 이 정도 경력은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대만국제조선이 사실상 대만건함 능력의 총집합이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만든 함선만도 1000톤급 해경함, 5000톤급 해경함, 고속정, 호위함, 상륙함, 군수지원함, 심지어는 잠수함까지 거의 모든 유형의 함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만국제조선이 수주를 따갈 것이 뻔했고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수주를 따간 조선사는 다름 아닌 중신조선그룹이었죠. 해경함밖에 건조해본 경험이 없는 조선사가 대만 해군의 미래이자 생명줄과도 같은 사업을 대만 최대 해양방산업체를 제치고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처사에 대만 국내외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만국제조선이 집권 여당 라인이 아니라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의견부터 방산비리가 결부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조심스레 나오고 있었죠. 그나마 이 사업을 성공시킬 가능성이 있는 조선사는 기초기술부터 차근차근 습득해 모든 종류의 함형을 다 만들어본 대만국제조선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조선사들은 특정 함형에만 집중해서 커리어를 쌓아왔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난 군용 전투함을 제대로 만들이란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 손꼽는 대형 조선사들의 상태가 이런 것은 사실 대만이 스스로 고른 선택의 결과입니다. 기초부터 방산기술을 성숙시키는 절차를 가장 잘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인 사례는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80년대에 울산급 호위함의 기술을 대만에 전수해주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기초 단계에서 미국 등 다른 나라의 방산 기술을 전수받아 기본기를 쌓았듯이 본격적으로 방산 기술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대만을 한국이 도와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대만과 한국은 아시아의 4마리 용에 함께 꼽힌다는 나름의 유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대만은 광화 2호 계획으로 호위함 기술을 갖추려 하고 있었고 여기서 현대중공업의 울산급 호위함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양국은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4척을 건조해 인도하고 기술을 이전해 대만 현지에서 12척을 추가로 건조하기로 했었죠. 이 약속이 맺어진 것이 1988년 5월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대만 국방장관과 해군 참모총장이 프랑스를 방문하고 오더니 느닷없이 계약을 번복합니다. 프랑스에서 라파에트급 호위함 건조 현장을 견학하고 오더니 갑자기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1990년대만 해군 참모총장은 리덩우이 총동에게 계획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면서 남한 측에 계획의 재인용을 요청했지만 남측이 답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후일 감사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해군 참모총장이 고의적으로 한국의 답변을 누락해서 보고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만 외교장관은 대만이 전세계 국가로부터 단교를 당하는 굴욕을 겪고 있던지라 그렇잖아도 심기가 불편했는데 울산급 사업 때문에 한국과의 외교마저 단절당하게 생겨서 총통군까지 쳐들어가 노발대발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결정타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라파에트급을 만든 프랑스에서 대만에 로비를 했고 이로 인해서 대만 언론이 선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국 같은 소국이 덜 떨어진 배를 사는 게 말이 되느냐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는 의외로 대만 국민들의 자존심을 크게 자극했습니다. 어느새 대만 내부에서 울산급을 구매한다는 것은 한국보다 중공업과 방산기술이 뒤떨어졌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뜻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대만은 한국을 배신하고 라파에트급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대만의 뒤통수도 때렸습니다. 초기 사업 계획에서 제시됐던 건조 비용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2년 후에는 2배가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최소 8척의 호위함을 도입하는 게 목적이었던 광화 2호 계획은 6척을 겨우 사는 수준으로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서 4척이 더 도입되었어야 했지만
프랑스가 돌연 중국의 편으로 돌아서면서 무산되었고 인도되는 6척 역시 무장이 대부분 빠진 깡통배가 되어버렸죠. 게다가 라파에트급은 전량 직도입이었기 때문에 울산급과 달리 대만 군함 건조 기술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스노우볼이 되어 향후 수십 년간 대만은 군함 건조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죠. 한편 배신을 당한 한국은 그 길로 대만과 단교를 해버립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울산급 사건 당시의 여파로 군함 건조 능력의 기초를 쌓지 못한 대만의 조선사들은 이번에도 사업의 성공을 장담해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만 내부에서는 사업자 선정의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경호위함 사업마저 말아먹으면 중국 해군은 대체 뭘로 막을 생각이냐, 방산 비리가 얽혀있는 게 틀림없다 등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한국이 최근 진수한 세계 최강급 스펙의 호위함인 충남함을 언급하면서 애초부터 한국을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충남함 같은 강력한 함선을 만들 기술을 얻었지 않았겠느냐며 성토하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알량한 자존심으로 한국을 배신했던 대만. 몇십 년이 지나 대만은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모두 한국 방산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때는 한국을 무시했던 국가들도 잠깐 사이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는 한국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이러한 눈부신 발전을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